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만나네요. 죄송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그 컴퓨터 초기 화면 그 앞에 배경 화면이에요. 뭐 여기서 보이는 것은 요 조그만 거죠. 노란색 달팽이. 제가 한때 달팽이였습니다. 자,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제 별명 요즘으로 따지면 뭐 부캐 뭐 이런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역사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역사 동아리가 꽤 역사가 좀 깊어요. 역사 동아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대사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좀 어두운 길목을 많이 걸었었고 특히나 군부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의 상당수의 동아리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은밀하게 지하에서 활동했죠. 우리가 언더서클, 비밀서클이라고 했었을 텐데 그 당시 저희 동아리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뭐 잡혀가는 경우가 좀 있겠죠. 뭐 옛날 얘기입니다. 잡혀가면 뭐 고문을 꽤나 당했던 모양이고 고문을 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을 이제 풀어라. 너 누구? 어떤 선배? 그 사람 알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뭐 고문이 진행되면 사람인 이상 어디에 있습니다. 그 사람 압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들. 그 비인간적인 처지들을 겪어야 했던 우리 동아리의 옛 선배들이 그 상황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 본인의 이름을 애초부터 밝히지 않고 그냥 동물 이름을 서로 지어주고 불러줬던 겁니다. 저희 선배들 이름 뭐가 있을까요? 낙타도 있고 악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지렁이도 있습니다. 흑곰, 타조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신의 동기나 이런 이름 모릅니다. 이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야 인마 이름을 떼 막 그래도 저 잘 몰라요. 저는 타조밖에 모릅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혼이 나고 더 맞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어떠한 양심, 그런 부채감 뭐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어. 그런 옛 시절의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제가 되었을 적에는 이제 관습이 되어서 제가 역사 동아리에 갔을 적에도 동물 이름을 제가 받았고 저는 그때 달팽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달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선배가 93학번 땅강아지 선배인데 이 땅강아지 선배가 저에게 이제 너 뭐 하고 싶니? 제가 그때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꿈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럼 너 달팽이가 좋겠다. 좀 느리게 너의 인생이 갈 것 같아. 그런데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달아서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 달팽이고 저는 대학교 내내 졸업할 때까지 달팽이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뭐 제 여러 가지 혹시라도 제 흔적을 남길 때 되면 전 달팽이를 흔적으로 남깁니다. 글쎄요, 여러분에게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속도는 시간의 하나의 산물이죠.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 물론 교목실에서는 또 방향성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방향성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여러분 어딘가 닿아요. 그게 빠르고 늦은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대단히 늦게 도착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결코 느리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이 가야 할 길까지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달팽이든 아니면 타조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교재 31페이지가 되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명청시대의 대외교역을 좀 살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명나라의 해금정책 더불어서 류큐의 중개무역을 좀 살폈고 청나라로 넘어가면 우리 강희제 때 천계령과 더불어서 일본에서 생겼던 우리 신패 이런 것들을 동아시아의 시기적인 측면과 같이 고려하면서 좀 살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라 조선과 일본. 자, 청과의 교역이 나오네요. 자,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을 통해 자, 요거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조선 청나라라면 조선 후기인 것이고 우리 상업적으로는 민간상인 사상들이 송상이라든지 내상이라든지 만상이라든지 경강상이라든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자, 이때 국경무역은 개시와 후시가 있어요. 개시는
열어놓은 시장입니다. 열어놓았다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허락했으니까 열어놨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민간에서도 국경무역이 진행됩니다. 그거는 국가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민간의 국경무역이에요. 그것을 후시라고 합니다. 열어놓은 것 뒤편으로 열린 시장이라는 뭐 뜻이 좀 담겨 있죠. 그래서 후시라는 것이 국경무역에 나타나면 조선 후기구나라고 여러분이 시기적으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강이라든지 책문에 있었습니다. 개시 후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는 개시만 있고 후기는 개시 후시가 다 있습니다. 결국 후시가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수출품은 뭐 조선은 금관이라든지 인삼 뭐 이런 것이고 역시 뭐 중국으로부터 그런 걸 받았습니다. 청나라에 주로 관장했었던 건 이제 의주에 있었던 의주만상이고 의주만상을 중개했었던 건 전국상인인 송상, 개성의 송상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본과의 교역. 자, 교역로는 자, 임진왜란 이후에 기후약조를 맺었죠. 기후약조. 에도가 맺은 것이고 우리나라는 광해군이 맺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도는 임진왜란 끝난 뭐 직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게 이제 외관이고 부산에만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부산 외관 이렇게 하면 부산 외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조선 후기에 기후약조 상황인 것이고 개해약조 조선 전기의 개해약조 요시미츠 시기는 3포 이렇게 나오는 거죠. 3포 부산포, 연포, 제포. 그러다가 이제 외관을 이제 부산 초량외관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외관 그러면 역시 기후약조인데 여기 이제 연유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교과서에 이제 부산 초량외관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초량외관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초량외관도 이렇게 나오면 기후약조 이후 조선 후기 이런 것인데 연유를 조금 살필게요. 임진왜란 끝난 직후에 부산의 저령도에다 외관을 사실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곧 있다가 이제 두무포라는 곳으로 또 옮겼다가 1678년에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고 하는 초량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계속 있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사연을 읽는다면 기후약조 때 이제 3포 중에 부산포만 열린 거예요. 부산포만 열린 것이고 부산포가 계속 유지돼서 여기저기 있다가 결국엔 초량회관으로 묶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당구장에 보면 그곳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삼포개항 이후에 3개가 열렸어요. 그랬다가 삼포 외란, 그러니까 우리 온인해한 이후죠. 외란 때 부산포만 사실 운영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전례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재개되는 기후약조 때 부산의 초량회관 여기저기 있다가 초량회관으로 간다. 이런 사연들을 좀 적어놨네요. 자, 교육품은 뭐 조선은 비슷하고요. 일본은 이제 구리라든지 주석이라든지 황이 안 보이네요. 유황 뭐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일본은 주로 공무역과 사무역을 같이 하다가 18세기 이후에 사무역이 쇠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일본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에도막부라고 하면 임진왜란 이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왔습니다. 자, 별표 하나 칠까요? 수인장. 자, 이 수인장 가로에는 이제 주인장이라고도 나와요. 수인장, 주인장 똑같은 말입니다. 자, 붉은색 도장이 찍힌 무역허가증. 자, 주인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고 수인은 이제 일본 말이 포함된 말이라서 표현이 좀 다르지만 동일한 표현, 모음은 거의 같죠. 주인, 주자가 붉을 주자, 인은 도장 인자죠. 그래서 우리가 인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인주, 주인장, 붉은색 도장이 찍힌 이렇게 뭐 상장 같은 것. 여기 붉은색 도장이 찍혀있죠. 이 붉은색 도장이 결국 뭡니까? 허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내린 도장이 찍힌 무역허가증을 운영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워낙 뭐 일본은 이 대외적으로 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가 통제하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장 혹은 수인장이 찍혀서 무역을 허가했었던 그런 무역은 언제 발생했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밑줄 1592년부터 1635년 계속해서 밑줄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 사이. 자, 이게 연도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1592년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임진왜란년이죠. 임진왜란년.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직 살아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쟁을 발발시킨 년입니다. 그리고 1635년은 병자호란 직전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장 무역이 진행됐었던 시기는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 사이라고 아주 예쁘게 찍혀 있어요. 예쁘게 찍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 시기에 왜 이제 시작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냐면
자신을 따랐었던 다이묘들이 있죠. 다이묘들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인장 무역을 자신의 측근 다이묘들에게 허락함으로써 그 다이묘들의 환심 혹은 결속력 이런 걸 발휘하기 위해서 주인장 무역을 사실 한 거죠. 자, 그래서 주인장 무역을 해왔는데 그래서 해외에 대한 제한 무역을 하였는데 요게 이제 16세기 접어들고 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양 애들이 이 문을 뚫고 들어오는 와중이 있고 그리스도교도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병자호란을 끝으로 해서 끝이 난 거죠. 거기 남부장의 주인선이라는 표현도 주인장을 가지고 있는 선박, 역시 허락된 선박이라는 뜻이라서 주인장 무역 혹은 수인장 무역에 해당됩니다. 시험에는 주인장 무역, 주인장, 수인선 뭐 다 나와요. 하여간 같은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살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 걸로 염두에 보면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일본을 보면 그 요시미츠 바로 직후에 가만무역이 진행되죠. 1404년 우리 명예영락제의 남해원전과 뭐 같은 년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끝나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일본은 가만무역을 명나라랑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과는 또 관계가 있죠. 자, 그랬다가 수인장무역을 임진왜란 시기부터 진행돼서 명자호란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만무역, 수인장 무역을 병자호란 직전까지 하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뭐 딱히 없다가 강희제 때 청계령이 진행되고 청계령의 반발, 청계령의 영향으로 심패 이렇게 걸려있죠. 가만무역, 수인장, 그리고 심패 이렇게 연결되는 그 상황을 조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중간에 배워야 되는데 뒷순위에 좀 잡혀있지만 순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세국정책, 문 닫는다는 거죠. 뭐 해금정책하고 뭐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크리스교가 문제가 됐죠. 크리스교를 안고 왔었던 건 포르투갈이었죠. 우리 센고쿠 시대에 프란시스 사비에르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게 이제 확산돼서 무역과 함께 크리스토가 들어오니까 무역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가사키 그것도 이제 인공섬 데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만 허용하게 됐죠. 자, 네덜란드만 허용하는 이 데지마는 언제 결성됐냐라고 하면 수인장 무역을 폐지하고 한 곳으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인장 무역이 병자호란 직전 년이죠. 1635년. 그러면 데지마는 언제냐? 병자호란 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수인장 무역이 끝나는 시기 바로 그 직후에 병자호란 년에 대지마가 건설된다. 그러니까 대지마 건설년도 연도적인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임진왜란 직전에 가만무역,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수인장 무역, 그리고 병자호란 그 해에 대지마가 서고, 그리고 청계령 이후에 심패.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명사들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꽉 쥐고 있으면 상당히 유효합니다. 자, 그 밑에 마저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좀 순서적으로 배치했어요. 가만무역은 빠졌고 이제 주인장 무역, 수인장 무역부터 해무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무역도장, 붉은색 도장을 찍힌 무역허가증을 발생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사이다. 1592년부터 1635년까지. 자, 대지마는 이 대지마 잘 보세요. 자, 주인장 무역을 폐지하고 그렇죠. 폐지한 게 1635년이고 자, 그 다음에 포르투갈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가사키에 건설한 인공섬 연도가 1636년. 그러니까 사실 대지마에 처음 들어온 건 일본이 처음으로 교육한 포르투갈이었다는 거죠. 포르투갈.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로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로 온 애들은 포르투갈이야.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에 이제 몰아 넣었는데 대지마를 넣었는데 크리스교 포교 문제, 포르투갈이 이제 사비에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포교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포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야, 포교하려면 나가 임마.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임마는 아니고 나가.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상인 추방한 이후부터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거기에 이제 독점적으로 거주했던 거고 네덜란드 상인이 독점적으로 거주하고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을 선택한 거는 뭡니까? 바로 이 네덜란드는 포교적인 문제와 전혀 하등 상관없이 무역만 했다는 것이죠. 자, 청과의 교역. 자, 청계령. 자, 그러니까 대지마가 건설된 이유가 되겠죠. 왜? 1636년이면 병자호란 년이기도 하고 청나라 건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희제는 명나라 멸망 이후의 강희제니까 적어도 대지마 이유가 되겠죠. 자, 청계령의 해제 이후에 강희제가 해제를 하죠. 자, 무역을 청나라 상인이 활발하게 하니까 이제 은유출이 걱정되어서 일본이 이제 심패를 발급함으로써 청나라 상인을 통제하더라. 자, 그래서 앞서 가만무역 청나라 시기에 우리 명청 시기 전쟁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장 무역 그리고
저 병자호란 그 해에 맺었었던 대지막 그리고 마지막 천계령 이후의 심패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의외로 곳곳으로 막 찍어요. 찍을 적에 그곳을 구분하는 여러분들의 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정치사까지 같이 좀 염두에 봐야 됩니다. 자, 일본이 건국하고 나서 자, 조선 건국의 60년 전입니다. 자, 리큐의 중개무역은 명나라의 건국연합하고 같이 움직이죠. 언제까지? 임진왜란 전까지 움직여 나간다라는 거. 임진왜란 전에 우리 동아시아 무역의 큰 축입니다. 자, 가만무역은 요시미츠 통일하고 나서 가만무역이 바로 되고 바로 요 시기쯤에 영락제가 남해의 원정을 또 하기도 하겠죠. 가만무역이 언제까지? 역시 임진왜란 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전까지 진행된다는 건 생고구를 한참 지나서 이런 이야기가 또 되는 것이고, 자, 임진왜란 되고 나서 병자호란 사이, 요 사이에 주인장무역이 있었던 것. 수인장무역, 주인장무역 같은 표현입니다. 자, 바로 요 해에 병자호란 때 주인장무역을 끝내고 대지마가 여기에 이제 서겠죠. 대지마 쓰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청나라의 강희제가 청계령을 실시하고, 청계령은 언제? 명나라 멸망 이후 강희제가 실시하고 심패가 발급된다 라고 하여서 일본의 정치적인 흐름을 좀 살피시고, 요것이 진행될 때 명나라의 이러한 사건들을 혹은 레오기, 후기 왕조의 건국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되면서 시험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폈습니다. 하단에 도표 있으니까, 문제 도표 있으니까 좀 살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는,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이야기쯤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막부의 대무역, 덴메이 연간. 덴메이가 뭐 18세기 중반이죠. 우리 에도 시기예요. 자, 이 막부라고 했으니까 덴메이 시기에 맞았던 막부, 일본의 마지막 막부 에도입니다. 에도. 자, 금의 공격을 받아서 천도하였다. 에도랑 아무 상관없죠. 이건 지금 뭐 시기 자체가 동아시아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막부라고 찍었어요. 자, 금나라 상관없고, 공행도 에도랑 상관없고, 고려몽골 연합군은 우리 가마쿠라가 마주한 거죠. 대무역으로 간 수인장, 그렇죠. 수인장에 에도 막부랑 걸립니다. 수인장 무역을 발부하였다. 자, 에도 막부, 그렇죠. 걸리죠. 왜냐하면 수인장이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 사이니까 에도는 임진왜란 끝나고 바로 건국되죠. 그러니까 에도의 초반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지금 뒷반에 걸리지는 않지만 좀 헷갈렸습니다. 자, 4번이 답이고, 시박산 뭐 중국 이야기죠. 당나라 이후부터 쭉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살폈습니다. 자, 이제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서양의 진출. 자,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16세기라고 나왔죠? 우리 16세기는 지금 몇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세기부터 들어온다. 자, 그러면 거기 유럽의 진출과 동아시아 은유통의 확대. 결국 유럽은 은을 가지고 오면서 세계 은경제에 동아시아를 이제 편입시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1번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 16세기 이후. 자, 그럼 가장 먼저 들어온 애들이 누구냐? 우리가 뭐 세계사에서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좀 살폈죠. 대서양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만진 애들은 이제 에스파냐고, 아프리카를 건너서 인도 항로를 개척한 건 포르투갈 아닙니까? 우리가 포르투갈 건너 포르투갈이 결국 아시아 쪽으로 진입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건 포르투갈이에요. 언제? 16세기. 자, 포르투갈, 리스본 수도가 이제 포르투갈이죠. 자, 쭉 아프리카 희망봉 건너서 자, 다가마가 인도까지 와서, 자,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이 거점 무역을 하죠. 그 거점이 뭐냐? 세계사에서 이제 고아까지 찝습니다. 근데 고아가 지금 동아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배제했지만, 고아, 그리고 마카오, 그리고 물라카, 그리고 일본으로 따지면 나가사키, 여기들을 거점으로 좀 삼고 있어요. 자, 거기 볼까요? 자,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한 시점이 1511년. 자, 고아를 빼고 물라카를 언급한 것은 지금 동아시아와 연관, 그나마 동아시아 근방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물라카를 지리적으로 주기도 해요. 물라카가 어디냐면 거기 지도도 지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인도네시아 반도 아닙니까? 말레이 반도 아닙니까?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닙니까? 거기하고 여기 이제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의 이게 무슨 섬이죠? 수마트라 섬이죠. 수마트라 섬. 여기가 여기 뭐죠? 자바섬인가요? 요 섬 사이예요. 요 섬 사이. 좀 헷갈립니다. 죄송해요. 이 명사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말레이 반도하고 요 섬 사이에 요 해협, 요 해협에 있는 게 이제 물라카예요. 그러니까 요 물라카는
이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의 일종의 관문이죠. 우리 수에즈처럼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라카를 장악하면서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카오는 뭐 홍콩이랑 거의 같은 지점에 있죠.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연결하면서 동아시아의 깊은 곳까지 들어왔던 것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언제? 16세기 벽두부터 우리 물라카가 1511년이네요. 벽두부터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16세기에 일본은 뭐였냐? 일본은 우리 온인의 한이 146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센고쿠가 시작됐고 1590년에 통일되니까 16세기 거의 끝자락까지 가니까 포르투갈이 들어왔을 때 일본은 센고쿠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센고쿠 때 16세기에 들어온 포르투갈로부터 조총과 그 프란스 사비에르의 천주교에 들어온 거예요. 자, 하단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무로마치 센고쿠였고 조총과 사비에르 천주교가 전래되더라. 그러니까 물라카가 점령한 이후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약간의 선후 개념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초반부 그리고 중반부를 거치면서 센고쿠가 받아들인다. 자, 포르투갈이 이렇게 왔다면 자, 두 번째 온 게 이제 에스파냐는 좀 뒤늦게 왔죠. 아메리카 건너서 쭉 돌아서 여러분 마젤란이 여기 지금 필리핀 건너서 결국 횡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젤란의 그러한 그 교역 속에서 이제 필리핀이 접근을 하면서 필리핀은 이제 에스파냐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에스파냐가 아시아로 진출할 적에 그 거점은 필리핀이었다. 자, 그리고 필리핀은 지금 보면은 1571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무로마치의 센고쿠가 천주교 받아들이고 나서죠. 그러니까 그냥 순서적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점으로. 자, 지리적으로 여기가 필리핀이 아시죠? 마닐라. 요선은 이제 에스파냐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왔다. 자, 이 마닐라를 거점으로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자, 밑줄 치세요. 갈레온 무역. 세계사 때도 나오죠. 자, 갈레온 무역. 요거 설명드리고 아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요 녹색 선은 지금 포르투갈입니다. 고아와 물라카. 자, 물라카. 그리고 광저우의 여기에 마카오겠죠. 마카오. 그리고 저쪽에 뭡니까? 나가사키가 열렸던 거고. 자, 요 선은 이제 아메리카의 포토시 은광. 아주 유명한 거이고 아카풀카 은광도 상당히 유명해요. 이 은들을 잔뜩 실어갖고 갈레온 선을 타고 갈레온선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태평양 횡단하고 대서양부터 태평양 횡단했었던 그 에스파냐의 선단이죠. 선단. 삼각돛과 특히나 대포를 실었어요. 대포. 아주 무장력이 강한 그러한 갈레온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아니 그냥 일로 가지 않고 왜 태평양을 건너왔냐? 건너와야지 문물을 사죠. 여러분 뭐 결국 유럽이 원했던 건 동방문물 아닙니까? 우리 도자기부터 비단부터 뭐 차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잔뜩 은을 싣고 이 갈레온선을 타고 은을 싣고 와서 여기서 사갖고 은을 소비하고 가서 유럽에 내다 판 거죠. 그러니까 은은 결국은 아메리카에 와서 중국이나 이쪽으로 다 몰려서 쓸려간 거고 그리고 동방물품 절로 간 거죠. 그래서 요 아메리카의 은을 싣고 태평양을 횡단해서 어디를 거점으로 마닐라를 거점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향신료부터 싣고 왔었던 걔네들이 이제 에스파냐였던 거고 에스파냐의 무역 형태는 태평양 횡단했었던 갈레온 무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닐라를 거점으로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마닐라가 했었다는 겁니다. 자, 에스파냐는 멕시코의 아카풀카 은광이나 뭐 포토시 은광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은을 명나라의 생사, 비단, 도자기를 구입하면서 결국 유럽으로 건너갔다. 갈레온 무역은 갈레온선을 이용하여서 멕시코의 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중국 물품을 교환했었던 태평양 횡단 무역을 말한다. 갈레온 무역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문제 하나가 있었네요.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사실은 되게 어렵게 인식했던 문제인데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 왕이 지금 어느 나라 왕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선왕인지 중국왕인지. 중국의 동향은 어떤가? 자, 중국의 동향은 어떤가 이렇게 조선왕인 것 같네요. 자, 이 사람이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이 최근에 중국의 사절을 파견하고 물라카 지배를 인정받고자 해서 중국 은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라카가 아까 지금 포르투갈이 점령한 게 1511년이라 그랬죠. 그 10년 전에 멸망시켰다고 했으니까 1521년 이렇게 연도를 외워야만 알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6세기라 그랬고 이 물라카를 점령했었던 포르투갈을 접근했을 때 일본이 센고쿠 시대라 그랬죠. 센고쿠 시대. 자, 여기 연표 보세요. 센고쿠 시대가 통일됐습니다. 물라카가 와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조총이라든지 사비에를 아직 안 했어요. 뭐 왔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센고쿠가 통일한 이전인 거죠, 이전. 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풀 적에 연도를 가지고 센고쿠 통일이 1590년이고 저게 11년이니까 거기다 10을 더해갖고 1521년이고 그게 여기밖에 안 걸린다.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할지 뭐 수능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포에는 연도를 안다기보단 센고쿠 통일 이전이 하나밖에 없어서 문제가 풀렸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어이가 없는 답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파냐 받고, 자, 네덜란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온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잡힌 겁니다. 16세기 말. 자, 16세기 말이면 아직까지 임진전쟁이 뭐 시작되기 전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자, 네덜란드. 이 거점들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 포르투갈은 아까 말했듯이 고아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사이에 말라카 해요. 말라카. 그리고 중국의 마카오,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 그리고 뒤이어온 필리핀은 마닐라. 필리핀의 에스파냐는 마닐라. 네덜란드는 어디냐? 자, 밑줄 칠까요? 타이완과 바타비아. 타이완과 바타비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는 자카르타다.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죠. 자, 요지도 다시 볼까요? 자, 그러니까 타이완은 여러분이 뭐 위치 너무나 잘 알고 타이완 여기고, 그리고 자카르타. 지금 인도네시아의 여기죠. 여기.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딱 찍어놓고 어느 나라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요 물라카를 찍어놓고 어느 나라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리와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라카 이쪽에 마카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그럼 포르투갈이 되는 거고, 마닐라를 찍으면 에스파냐가 되는 거고, 여기에 바타비아를 찍거나 타이완을 찍어버리면 네덜란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완과 바타비아. 시점을 좀 볼까요? 타이완을 기점으로 봅시다. 지금 16세기 말이고 그때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임진왜란 전일 확률이 높죠. 적어도 병자호란 전일 겁니다. 병자호란 17세기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럼 병자호란이 끝나고 명나라가 망하죠.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지난번에 강희제가 등장하고 타이완에 정성공이 출연하죠. 자, 그래서 대만의 역사를 보면 자, 네덜란드가 먼저 발생해요. 왜 네덜란드가 있었냐? 아까 16세기 말에 네덜란드 온 다음에 저쪽에 자카르타, 바타비아와 더불어서, 자, 그랬다가 명나라 무너지고 사실 청나라가 점령해야 된 정성공이 먼저 차지하죠. 그래서 정성공이 온 거예요. 그랬다가 정성공이 끝나는 요 지점이 이제 강희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희제가 쭉 청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청나라 시기가 한참 있다가 일본이 1895년, 이거 뭔가요? 청일전쟁 때 이제 타이완을 먹어버리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먹어버리고, 그랬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대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대만의 역사만 봤을 적에 네덜란드의 역사도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이 유럽의 상황들을 좀 볼까요? 자, 명나라의 부분적인 해금 조치 이후에, 자, 명나라의 부분적인 해금 완화 조치는 대체로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부터죠. 우리 16세기 임진왜란 직전에까지는 해금이 계속 되었고, 그러다 보니 류큐의 중개무역이 계속 번성했다 그랬고, 그 임진왜란 바로 직전부터 해서 완화되었고 중개무역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시점이에요. 임진왜란 직전. 자, 동남아시아에 활발하게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자, 중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이건 이제 중국 얘기네요. 화교들이 특히나 중국 상인들이 활약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화교들이 중국의 생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에스파냐, 이때 왔었던 에스파냐라든지 뭐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은을 대량으로 획득하면서 은이 점점 중국으로 쏠려 들어오더라, 막 이런 얘기고, 바로 요맘때에 16세기 말에 류큐의 중개무역은 쇠퇴하더라. 유럽의 진출도 있었고 명나라의 해금도 있었고, 바로 16세기 말 임진왜란 직전, 이런 얘기가 지금 담겨져 있네요. 자, 이번까지 좀 살필까요? 자, 명청시대 이제 은유통이에요. 지금 앞서서 유럽이 진출을 했고, 유럽이 아메리카로 가졌던 은을 싹 다 중국에 쏟아놓고 유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앞에 이야기입니다. 물론 순서적이고 거점적인 부분을 살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 은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그럼 은이 이 동아시아 어떻게 유통됐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명나라 시대에 화폐가 은이 등장한다.
그럼 명나라는 초기부터 은을 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초기가 언제입니까? 1392년 앞이니까 14세기 중반 아닙니까? 아직 유럽이 안 왔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은이 아닐 거예요. 자, 명나라는 초기에 소액화폐 동전을 쓰다가 고액화폐로 보초를 사용했다. 보초 밑줄. 보초 밑줄. 자, 보초는 이러한 화폐는 이제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우리 교초는 원나라고, 우리 비전은 또 당나라고, 그리고 뭐 대량의 동전이나 또 뭐 교자회자는 송나라고 뭐 그렇죠. 이 보초는 명나라 거예요. 명나라 거. 명나라 거 좀 명확하게 좀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초가 이제 사용되다가 보초를 너무 남발했다네요. 보초를 너무 남발했다라는 건 이 화폐가 이제 더 이상 화폐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이 활성화돼서 거래는 더 필요한데 보초가 쓰일 것이 없다. 그러면 대체 화폐로 뭘 써야 되냐? 근데 마침 은이 대량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은은 화폐 중에서도 자체가 가치가 있는 화폐죠. 그래서 은을 그냥 화폐로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초의 남발로 인한 가치가 하락하니까 새로운 고액화폐로서 은을 채택했다. 이거는 이제 16세기 들어와서겠죠. 그 대표적인 게 마제은이라는 겁니다. 마제은. 여기 지금 보초가 보이고 보초가 나오면 이제 명나라라는 것이고 대체로 뭐 16세기 이전일 겁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마제은. 이게 이제 마제은이에요. 마제은. 소위 말하면 은괴죠. 은괴. 우리 골드바처럼 실버바예요. 실버바인데 네모나게 안 만들고 꾹 찍어서 여기다 이제 뭔가 이제 인증을 한 것인데, 마제가 뭐냐? 말의 발굽이에요. 말발굽처럼 딱 생겼죠. 그래서 말발굽처럼 만든 은괴, 바로 마제은을 만들면서 이제 고액화폐니까 이제 덩어리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괴가 대규모로 사용될 정도라면 명나라의 상업적 규모도 느낄 수 있고 그 화폐의 어떤 소재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명나라가 은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은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납의 조세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 몇 번 말했죠. 명나라의 일조편법, 우리 장거정이죠. 자, 그 청나라의 지정은제, 강희제죠. 둘 다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을 물고 있어요. 자, 명나라의 장거정의 개혁은 여러분 알다시피 잡세를 폐지하고 지세와 정세 두 가지만 남긴 거죠. 명나라의 장거정 개혁은 언제 위치합니까? 바로 임진왜란 직전이죠. 자, 이런 것들 계속 언급시키고 있는 거예요. 명나라가 북로남의 상황을 만나고 북로에 여러분 알다시피 토목보 해변 그리고 알탕칸의 침입, 그것을 다 견디고 그 다음에 장거정의 개혁이죠. 그러니까 장거정의 개혁의 위치는 뭐냐면 그 알탕칸의 침입이 1550 아닙니까? 그것과 임진왜란 1590, 1592년 그 사이쯤에 걸리는 거예요. 장거정의 개혁. 그렇죠? 지정언제는 청나라의 강희제에 시작되었고 옹정제 때 완성됐다. 지정언제 위치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인구 변화 때 잠깐 또 봤어요. 강희제 때 갑작스러운 인구 변화는 이제 지정언제 때문인 것이고, 이게 이제 정세 폐지 아닙니까? 정세 폐지고 은납이죠. 정세를 폐지해서 이제 인구가 증가한 것인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뭡니까? 강희제가 했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3번의 난을 진압하고 정성공을 진압하는, 그거 다 진압하고 나서 이제 지정언제를 실시한다 그랬죠. 지정언제를 실시한다. 강희제는 지난 시기로 따지면 명나라 멸망 이후 또 이런 시점을 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교착점을 형성해서 직조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딱 연결되면서 일종의 표점들을 막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조편법과 지정언제, 여기 맥락에서는 은으로 유통된다라는 맥락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희제와 장거정의 개혁이 동아시아의 어떤 시점에 걸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은수요가 중요해지고 은납 조세가 실시되고 상공업에도 은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아메리카나 일본은도 많이 유입된다라는 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와미 은광, 일본이 은 생산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랬죠. 조금 이따 또 배울 텐데 그 일본의 은도 중국으로 꽤나 들어옵니다. 그걸 또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실패도 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청시대의 은유통까지 좀 살폈습니다. 자, 조선의 은유통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의 진출, 그 선후관계 거점 이런 것들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는 청나라의 일본의 주인장 무역 그거 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